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급락 이후에는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올 거니 특히 이 4개 정도 섹터는 투자를 꼭 고려하셔가지고 매매를 이어가시라.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저희 채널에 많은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제가 한 번씩 뭐 다는 보진 못하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존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잘 받아들이시는데, 신규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제 채널을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서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좀 이런 잡아드리는 저의 인사이트를 좀 온전히 전달시켜드리는 영상을 준비합니다. 제가 일전의 영상을 통해서도 시장이 한번 폭락을 할 수도 있다, 급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황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투자 전략에 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제목을 너무 선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댓글에 다른 분이 이제 대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도 어찌됐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돈을 벌고 이득이 돼야 저도 돈을 번다는 모토로 진행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도 이제 이런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익 창출을 하고 저에게 돈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저한테는 좋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좀 제목이 뭐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좀 자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조미료가 좀 들어갔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고 뭐 구독자들이 이제 좀 이목을 끌만한 그런 주제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이트와 다른 내용을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인사이트와 투자 철학이 저는 존재하고, 거기에 방향성에 맞게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른데 뭐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다? 그거는 롱런할 수가 없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도 그건 돈도 안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즘 시청자분들 다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주식에 관련된 시황에 관련된 걸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그냥 그 상황 따라서 말 바꾸는 사람이구나, 뭐 실제로 제가 말해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제 예측대로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이제 뭐 쿨하게 인정해야지 어쩌겠어요. 제가 신도 아니고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뭐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지금 최근에 느끼고 있는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투자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제가 시장이 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좀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금 현재 시장은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황을 보는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황을 바라보는 것은 그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혹은 뭐 언제 떨어질 것이다, 언제 올라갈 것이다, 시기와 상황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황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증시도 마찬가지도 경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탑니다. 그럼 이 사이클 상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는 와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제 분석은 할 줄 알아야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 시기가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 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 대비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황이라는 것도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바로 알고
앞으로 올 수 있을 만한 확률 높은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시황 분석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떨어질 것이다, 뭐 언제부터 떨어질 것이다, 이걸 예측하는 건 선물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그걸 다 맞추면 제가 지금 뭐 이 방에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이런 거 안 찍습니다. 그런 거 다 맞추면 제가.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 왜 제가 이제 시장 급락이 나올 거라고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가 격차가 한 1.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입니다. 뭐 아무리 저도 이제 우리나라 사랑하고 애국심이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뭐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지위가 낮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보통 이런 경제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이 투자 메리트를 가져가려면 성장성이 더 좋거나 금리를 더 줘야지 외국인들이 여기 투자할 만한 메리트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 혹은 초강대국인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비슷한 수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졌고, 많이 날 때는 막 5.5랑 3.5여가지고 2%포인트까지도 격차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나마 1.5%포인트까지 줄인 상황인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 2번 내릴 때 우리나라 1번만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지만 좀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미국 같은 나라는 한번 올리거나 내릴 때 와 그냥 막 휙휙 바꿔버리거든요. 속도도 그렇고 폭도 진짜 화끈하게 이제 조절을 해버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추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국이 저는 기준금리 인하를 당분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결국 경제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핵심 명분은 불경기가 일단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보조 명분이에요. 금리를 올릴 때는 이 두 개가 이제 바뀝니다. 핵심 명분이 이제 물가가 되고 보조 명분이 경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조예요.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겁니다. 다만 이거를 쉬었다 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금리 인하를 하냐, 아니면은 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확확 해버리냐, 이 차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경기가 나름 선방을 오랫동안 해주고 잘 버텨주면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뒤로 계속 딜레이 되면서 질질 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불경기가 빨리 찾아오고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전제로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3%, 이번 달 말 2월 25일 날 돌아오는 주에 이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3%포인트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키움증권에서도 그렇고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25bp 만장일치 인하를 전망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3%포인트인데 올해 2.5% 혹은 2.2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추이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문가 10인의 한국은행 2월 기준금리 결정 전망이 지금 채권 전문가들 한 10명 정도를 물어봤는데 기준금리 한 단계 25bp 인하할 것이다 라고 좀 무게중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종금리는 10명 중 6명이 2.25%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불경기가 정말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경기가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매 판매 지표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가 뭐 엄청 위축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특수를 좀 노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1월 달이나 2월 달 지표가 2월이랑 3월 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 좀 넉넉 잡아서 3월에서 4월 정도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은 좀 삐걱거리는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2월 내지 3월 혹은 이제 한 4월 정도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부터는 연말 특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누릴 수가 없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다 지나갔고 뭐 관세 부과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미리 이제 좀 소비가 과하게 몰린 경향도 있었거든요. 마지막 할인 찬스다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보시게 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의 마지막 세일로서 굉장히 또 세일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소비 수요가 몰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줄기도 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역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발표되는 지표부터는 소비 지표가 좀 삐걱거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불경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불경기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주 또 불경기는 아니에요. 나름 선방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1만 9천 명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상보다. 그랬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구나. 방금 전에 이제 소비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실업자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나요? 경기가 좋은 게 아니죠.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기사에서도 월마트 실적 전망이 지금 좋지 않게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는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뭔가요?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이제 전망하는 거잖아요. 그 지수가 안 좋게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마트라는 것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방금 소비도 말씀드렸는데 소비의 가장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월마트 실적이 이번에 발표된 건 나쁘지 않았는데 전망치가 이제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소비 위축될 거고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뉴욕 증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장이 안 열렸지만 간밤에 이제 미 증시가 열렸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나스닥이나 S&P도 완전 수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따졌을 때 이거를 연속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뿐만 아니라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쭉 한번 이제 고점 찍고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제 증시를 더 올릴 만한 모멘텀에 있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우 산업도 이제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또 이제 미증시라는 게 굉장히 또 체력이 좋기 때문에 무너지는 듯 하다가도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점에는 좀 주의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미증시가 상당히 좀 휘청거리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경기 전망이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월마트가 이제 시사한 게 결국 소비 심리가 악화될 거라는 거고, 그럼 과연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앞으로 이제 전망을 안 좋게 봤으니 이제 월마트가 아니라 이제 그 소비 지표도 안 좋게 나올 거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사실상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어느 정도 경기가 위축된다 하더라도 한번 창조적 파괴를 이루고 가겠다라는 니즈가 아주 강력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를 정부일부 수장으로 앉히면서 일론 머스크 잘하는 거 있죠. 사람 해고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사람들 엄청나게 이제 해고시키고 있고 희망퇴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막 7만 명 넘게 7만 5천 명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 거죠. 그럼 이게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은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을 이제 좋게는 장기적으로 만들 건데 그 어려운 시기가 이제 좀 맞물리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좀 쇼크성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중순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3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어서 이제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가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3월 중순에 또 이제 CPI랑 PPI 물가 발표가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물가가 안 그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인데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3% 3.5%인데 연준 목표치는 2%대입니다. 근데 지금 모두 3%대 위로 올라갔어요.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애가 탑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상관이 없어요. 다시 이제 떨어지거나.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치솟아 오를 거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지금 2.6%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2%대라 다행인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입니다. 바로 이번에 간밤에 바로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발표가 된 지표인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정말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결국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지 그 심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 실제 물가는 아닌데 이게 실제 물가에 영향을 줘버립니다. 물가가 실제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실제 물가로까지도 전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비둘기적인 액션을 취하면서 말로는 매파적으로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천천히 인하할 거다, 방향성은 인하가 맞는데 말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긴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연준이 이 기대 인플레를 잡으려고 그런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 인플레가 안 잡혀요. 그럼 이 기대 인플레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냐? 이러다가 물가까지 올라갈 건데 도대체 사람들 물가 올라갈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렇죠.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자동차 반도체 관세를 한 달 후 또는 그보다 일찍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한다. 저는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건 좀 과한 해석이라고 봐요. 근데 어찌됐건 기준금리 인하는 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연준 위원들도 관세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금리도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치솟아서 물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도 지금 우려가 되고 당장에는 좀 조심하자. 지금 함부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최소한 동결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저는 지배적이라고 봐요. 이번에 그 3월 말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 달 2월 말에 돌아오는 주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이 5월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의약품 핵심 이제 업종들의 관세를 4월 2일부터 이제 부과하기 시작할 거라고 계획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4월 2일부터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할 건데 자, 여기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네, 4월 2일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계획 발표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4월 2일부터 관세를 발표한다라고 하면 연준에서는 3월 말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관세 때문에 우려가 돼가지고 기대 인플레도 치솟아 오르고 있고 이러다가 실제 물가까지도 막 급등할 거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입장에서 4월 2일 관세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까요? 인하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물론 인상을 한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인상도 저는 확률이 낮다고 보고요. 그럼 동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5월 달까지는 지금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3월 달에 동결하게 되면. 그러면은 5월 달까지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4.5%면은 수치상으로 절대적인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금리가 5월 달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4월 달에 또 관세 이런 것도 두드려 맞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을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은 경기는 분명히 타격을 받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수준이 안 됩니다. 관세 가지고 지금 이권 다툼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성장률 세팅을 다 해놓고 뭐 관세 세팅 다 해놓고 세팅이 다 끝나서 이제 제대로 달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세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경제 성장을 할 건데 그때 미국이 불리한 조건으로 이윤을 제대로 못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좀 우리가 힘들고 불경기고 좀 시장이 충격이 오더라도 세팅을 제대로 해놓고 성장을 하자. 안 그러면 성장할 때 중국이 성장률을 압도하면서 이제 미국을 나중에 따라잡게 된다. 중국이 이제 패권을 뺏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차라리 좀 타격이 온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충격이 오거나 미국 자체 미국 국내에서도 충격이 오는 거를 일정 정도는 감수할 각오가 저는 트럼프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장했을 때 중국한테 따라잡히면 안 되니까. 이제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 역대 최대 규모 소비를 했습니다. 작년 말이죠. 자, 그럼 작년 말에 뭐 11월, 12월 달, 특히 12월 달 이제 지표가 1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월 달에 지표가 2월 달에 발표되는데 1월 달부터는 뭐가 안 되는 거죠? 연말 특수가 이제 제외된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월 달 수치가 발표되는 이번 달이죠. 2월 달 경제 지표부터는 슬슬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방금 기사들 보여드렸죠? 경기 사이클 관련해서도 불경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3월 달, 4월 달이 되면은 완연하게 이제 시장에 그런 기사들이 지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가 집중됐던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특수를 못 누리고 불경기가 이제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대 인플레가 치솟으면서 그럼 시장은 이제 어떤 우려를 하게 되냐? 고물가를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불경기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고물가에다가 불경기가 합쳐진 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금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국제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금이라는 자산은요,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재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증시 충격이 올 거로 예상된다든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면 금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자,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번 쇼크가 올 수 있겠구나.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금 가격이 무슨 한 20% 프리미엄 주고 사고 막 지금 은도 엄청나게 가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금 가격을 사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찌됐건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시사하는 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증시도 꺾이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이게 해결될 거라고 봐요. 지금 물가가 저렇게 올라갈 거라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결국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그걸 상쇄할 만한 정치적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 공급을 막대하게 늘리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 LNG 공급이나 전통 에너지들을 확대하고 친환경 정책을 바로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취임 전에 살짝 오를까 싶었던 서부 텍사스유가 빠지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저유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70불까지 WTI 기준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한 70불 아래로까지도 이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저유가가 장기화됐을 때 결국 물가는 안정이 됩니다. 물론 뭐 관세로 인해서 조금 영향이야 주겠지만 저는 관세가 물가를 막 치솟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요인이 작용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죠.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증시 우상향을 꾀하려면 증시 친화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저물가, 저금리, 그리고 평화 이 세 개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3대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물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유가를 낮추고 있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있어요. 그럼 물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든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관세는 하나의 협상 카드일 뿐이지 물론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대 인플레를 치솟게 만든다든지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물가에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로 관세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트럼프는 그 수준에서 조절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협상 카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저물가, 그 다음에 저금리인데 연준을 계속 압박하고 있죠. 금리 내리라고. 근데 사실 고금리가 연준 입장에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연준을 욕할 것도 아니고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인플레 저렇게 올라가는데 관세 때문에 지금 시장이 놀라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뭐 올리는 건 아니어도 동결해야죠. 함부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5월 내지 뭐 진짜 중순 이후로까지도 동결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트럼프도 이 정도는 감안했을 겁니다. 아, 충격이 그럼 올 수도 있겠다. 압박은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국채금리, 실질금리를 이제 좀 낮추는 전략으로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잠시 스태그플레이션, 고금리 불경기가 좀 이제 있는 시기가 겹치는 시기가 이제 곧 올 거다. 그때 충격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급락이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충격이 있긴 할 거다. 강력한 충격이 올 것인지 적절한 충격이 올 것인지 모르겠지만 충격은 분명히 온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계속 뒤로 딜레이되고 있고 불경기는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고 미국은 그나마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경기로 가는 게 아니라 선방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성을 경기는 계속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까 이제 실업보험 요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미증시가 이제 꺾인 거 역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 지표를 보시게 되면 8월달에 작년 8월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좀 있었죠. 오히려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기조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볼만한 게 뭐 유가 안정되는 건 말씀을 드렸고 환율도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환율 생각보다 안정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속수무책이에요.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것보다 혹은 뭐 비슷하게나 그 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원화 가치는. 왜냐면은 금융적지위가 더 낮은 나라니까.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거나 이런 과정 안에서 미국이 한번 흔들리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미국이다 하면서 글로벌로 이제 이게 다 퍼져나갔을 때 다시 또 미국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그래도 버티는구나. 또 아무리 빠져도 금세 미국은 저가 매수세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충격이 한번 오게 되면 이제 대시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요.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되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겹치는 시기에 우리가 저가 매수세를 좀 잘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 저가 매수세를 이제 노려볼 만한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 혁신 업종은 결국 이 불경기가 이제 심화되면서 이 증시 급락이 한번 연출이 되면 이때는 바로 이제 연준이 버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시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증시가 충격을 받거나 경기가 완연하게 불경기가 이제 완전 미디어를 장악하는 실제적으로 불경기가 피부로 와닿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쉽게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진짜 불경기가 와서 허덕이고 큰일 났을 때 인하할 금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인하할 대로 다 인하해서 뭐 제로 금리인데 뭐 마이너스 금리로 갈 거냐.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냥 연준은
시장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구나. 뭐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불경기가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구나. 최소한 물가가 안정이 됐으면 인하를 좀 고려했을 것 같은데 물가도 지금 불안한데 지금 시점에서 불경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하는 못한다. 그럼 이제 이런 괴리가 계속 작용하면서 딱 교집합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불경기가 이제 피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시장을 급락시킵니다. 시장 충격을 줍니다. 뭐 얼마나 급락시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충격이 올 겁니다.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한 거는 약간 선제적인 조치로서 살짝살짝 한 거예요. 불경기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좀 한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막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아니 저거 미리 왜 빨리 저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했냐. 미국 경기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 튈까 봐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트럼프 저 관세하는 거 몰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선제적으로 조금 인하한 것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시장에 한번 충격이 와야 금리 인하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시장 충격이 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창조적 파괴가 이제 오는 시장 급락 이후에는 이제 저금리로 향해 간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저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은 좋아집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평화라든지, 평화는 트럼프가 저는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해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평화라는 거는 뭐 어중이 떠중이 국가들은 좀 이렇게 숨죽이고 사는 게 평화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강자 있죠. 뭐 밀림이나 이런 데서 호랑이나 사자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일이나 늑대들이 설쳐요. 그러면은 그 자연 그 질서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나 사자가 딱 무게중심을 잡고 힘을 과시하면 일이나 늑대들이 설치질 못해요. 그러면은 생태계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너무 조용하게 있으면 막 그냥 설쳐대니까 막 전쟁 나고 아주 속된 말로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트럼프가 평화만큼은 분명히 가져올 거라고 보는 게 저런 강경한 입장이 좀 필요합니다. 니네 전쟁 좋아하니? 그럼 미국이랑도 한판 뜰래? 누가 싸우겠습니까? 이건 좀 과격하게 표현한 거지만 트럼프는 영리하게 돈으로 협박을 합니다. 니네 전쟁하면은 관세 부과할 거야. 니네 전쟁하면은 미국 시장 진출 막아버릴 거야. 니네 돈으로 압박할 거야. 니네 국제적 왕따 시켜버릴 거야. 지금도 하고 있죠, 트럼프가. 우리 편 여기 모여라. 우리 편 아니면은 니네 알아서 해. 안 도와줘. 끝. 미국 시장 진출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미국에서 돈 벌 생각도 하지 마. 우리랑 적대국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 이런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 엄청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는 오히려 좀 유두리 있게 잘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를 일단 깔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좀 억울할 거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힘없는 국가의 서러움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히토류도 내놔라, 뭐 방위비 내라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금리로 향해 가게 되면 저금리가 되고 지금 저유가예요, 사실상. 금리 때 저 그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간다고 우려하는데 저유가는 결국 저물가를 불러옵니다. 이거는 저물가를 불러옵니다. 관세의 영향은 저유가를 이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에너지 공급을 엄청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물가는 장기적으로는 될 거지만 잠깐 고금리, 불경기, 뭐 고물가까지 좀 이제 엮이겠죠. 고물가 이런 상황이 좀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 저물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저금리로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저는 뭐가 될 거라고 보고 있냐면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금리, 저물가, 평화, 시장을 끌어올리는 핵심 3대 요소가 모두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지금은 그 평화를 가져오는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을 불러오기 위한 세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 안에서 잠시 고물가,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불경기까지 올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호경기를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증시가 호황을 맞이할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스프링 원리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용수철 원리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많이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를 겁니다. 이번에 시장에 충격이 올 건데 그때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이 빠질수록 이걸 상쇄하는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만큼 빠지면 이만큼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이만큼 빠지면 이만큼 올라가게 될 겁니다. 상승하는 폭 자체도 빠진 거 비례해서 훨씬 더 많이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폭락이 나오면 어마무시한 폭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제가 항상 4개 주식을 이제 강조드리는데 로봇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AI, 뭐 여기 안에 반도체도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인프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당장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건 인프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들이 이제 올라갈 거로 기대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한번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시장이 끝물에 왔다라는 신호입니다. 경기 민감 업종까지 올라갈 정도면. 그래서 뭐 자동차나 지금 최근에 철강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뭐 이런 쪽들 막 건설기계 막 건설도 슬슬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피날레를 치는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된다.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급락 이후에는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올 거니 특히 이 3개 섹터나 인프라까지 포함한 이 4개 정도 섹터는 투자를 꼭 고려하셔가지고 매매를 이어가시라. 여기에서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눈여겨볼 만한 각 세분 섹터랑 종목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금 50%는 꼭 구비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급락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현금 50%냐? 현금 50% 확보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워렌 버핏도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도 얘기했어요.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수영복, 구명조끼를 입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현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위험하다라고 생각돼도 수영은 하고 계셔야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해놓되 수영은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 물 밖으로 나와버리시게 되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혁신적인 업종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타점을 다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괜찮은 주식이나 기업이 있고 타점이 형성됐다면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심각한 불경기에도 대박나는 맛집은 나오고 아무리 좋은 호경기여도 망하는 가게는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이 불경기 와중에도 개별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도 조선이나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방산도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시장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현금 100%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그런 상승을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졌을 때 오히려 추매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50%로 계속 투자를 이어갔을 때 안전한 수영복과 구명조끼가 구비된 상태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50%만 확보하셨다면 투자는 이 4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섹터가 한번 충격을 받기 전에 3월 달에 또 공매도 이슈도 있는데 그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또 잠시 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지난번에 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이제 기사들을 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비밀번호 누르는 거나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접속되고요. 오셔서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해서 다 잡아드리고 멘탈도 잡아드려요. 꼭 보셔야 되는 시황, 정보,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이슈, 섹터 분석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해 보셔야 될 만한 로봇 리포트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꼭 무료로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 채널 홈에 오시면은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불안하고 싱숭생숭한 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초대박 부자들도 나올 거고요. 이번에 혹시 모를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내가 투자 전략을 잡아나가야 될지 제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3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 동안 저녁 7시에 특강을 준비해 놨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위기가 될 수도 있을 만한 2025년을 잘 투자 전략을 짜서 나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 모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이제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저녁 7시면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특강을 진행하니까 꼭 오셔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분들이 정말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가 친구 소개로 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보러 왔다, 친구 소개로 왔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43,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500명, 1000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무료로 자료조사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응원 댓글 짧게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구독자 10만, 100만을 넘어서까지도 성실하게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